안녕하세요. SAC 국어 백쌤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9월 고2 모의고사 비문학을 이제 풀이를 할 건데요. 지문이 길어요. 예, 보시면 지문이 깁니다. 이제 9월은 인천시 교육청 문제인데, 인천시 교육청이 그 평가원의 어떤 그런 문제를 방향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9월 고3 평가 문제는 지문이 짧아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두 군데 좀 걸쳐져 있죠? 예, 이만큼이나. 자, 그런데 이제 고3들 평가 문제는 그냥 길어야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한 페이지에서 반 페이지, 반면, 그리고 한 요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게 교육청 모의고사는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문제 접근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비문학은 항상 문제 먼저 보고 지문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먼저 보는 이유는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서 뭐 이거 잡다한 정보들 볼 거 없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만 좀 보기 위함이고요. 간단하게 문제 먼저 봐주시면 돼요. 먼저 16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 자, 요런 문제가 사실은 까다로워요. 왜 까다로운가? 이게 내용을 물을 수도 있고요. 또는 구조를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보기는 안 읽어도 좋습니다. 문제가 어떤 유형이 있는가만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 17번, 자, 캐번디시가 기억과 가치 판단이에요. 이런 건 이제 포인트 문제죠. 자, 캐번디시와 관련된 거 다 따갖고 오면 되고요. 18번 윗글을 참고할 때 라버에지 갖게 되면 이것도 역시 포인트 문제예요. 17번과 18번은 같은 문제 유형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19번 같은 문제는 던져주는 겁니다. 아주 친절하죠? 여기 보기를 보니까 뭐 프리스틀리 금속회 환원 실험이라고 되어 있죠. 요 내용이 지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문제 보면서 그러니까 지문을 보면서 요 해당 사항 프리스틀리 금속회 환원 실험이 나오면 여러분들 바로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20번 문제가 이제 추론 형태가 되죠. 포인트형 문제와 박스형 같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추론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은 문맥음이 파악하는 거네, 단어. 그래서 이제 읽어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문을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컴퓨터가 조금 좀 버벅대는 현상이 좀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단락 정리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세부 내용하고 중심 내용 구분하는 거 그거 꼭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패러다임이라 뭐뭐라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개념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뒤에 나오니까 개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메모 좀 해주시고, 비문학 잘하는 비결, 즉 국어를 잘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모예요, 메모. 뭐 현재 문제 자체들이 다 정보 영역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또 줄만 쭉쭉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빈 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 메모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계속해서 볼게요. 자,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를 뜻하는 말로, 여기까지가 뭡니까? 패러다임의 개념이 되겠죠.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 새롭게 제시하여 널리 쓰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 쿤이라는 사람이 이 패러다임이라는 거를 맨 처음 제시를 했고요. 쿤은 패러다임 속에서 진행되는 연구 활동을 정상과학이라고 하였으며, 자, 정상과학에 대한 개념도 나오죠. 정상과학은 뭐였습니까? 패러다임 안에서 진행되는 연구 활동. 자,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을 변칙 사례라고 하였다. 자, 지금 두 개로 구분을 했네요. 이 쿤 아저씨가. 그래서 이 패러다임 안에서 연구되는 것을 정상과학, 그것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변칙 사례. 자, 쿤은 정상과학이 변칙 사례를 설명해내기도 하나, 중요한 변칙 사례가 미해결 상태로 남으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격한 대체 과정, 즉 과학혁명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자, 변칙 사례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됩니다. 이걸 과학혁명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문맥음이 파악하는 거, 단어 묻는 문제. 자, 과학혁명이 일어난다고 보라. 뭐뭐라고 보다. 이건 관점을 묻는 문제가 되겠죠. 1번 틀렸죠? 조망이란 말은 어디 높은 건물이나 경치, 높은 가서 경치를 보는 것을 조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조망권이라는 말도 쓰죠. 이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시각을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관점이라고 한 표현 보았다 하고는
차이가 좀 있네요. 자, 그리고 그러나 쿠는 옛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중 어떤 패러다임이 더 우월한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쿤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개념이 좀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이제 토마스 쿤이 얘기한 패러다임이었고요. 패러다임 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패러다임 안에서 하는 연구활동, 정상과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한 현상, 변칙 사례, 내 변칙 사례가 미해결 상태로 남으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과학 혁명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옛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더 우월한지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해봅시다. 자, 18세기 말 라보아제가 새로운 연소 이름을 확립하기 전까지의 패러다임은 플로지스톤이라는 개념으로 연소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자, 플로지스톤을 뭐 한다고요? 연소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라부아제하고 플로지스톤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즉 라부아제의 새로운 연소 이론 전에 플로지스톤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어로 불꽃을 뜻하는 플로지스톤은 18세기 초 베어와 슈탈이 제안한 개념으로 누굽니까? 베어와 슈탈이 제안 가연성 물질이나 금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질이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플로지스톤은 뭐라고요? 18세기 초에 베어와 슈탈이 제안한 것으로서 가연성 물질이나 금속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물질. 자, 베어와 슈탈은 종이, 숯, 황처럼 잘 타는 물질에 플로지스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소는 물질에 포함되어 있던 플로지스톤이 방출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플로지스톤 개념으로 물질의 굳기, 광택, 색의 변화를 설명하기도 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지금 베어와 슈탈이 플로지스톤으로 연소 개념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뭐 굳기, 광택, 색의 변화까지도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플로지스톤의 이런 물질은 쉽게 부스러지며 탁하고 어둡게 된다고 보았다. 연소 현상뿐만 아니라 금속이 녹슬는 현상, 음식이 소화되는 생화학 작용 등 다양한 현상이 플로지스톤 이론을 통해 이해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정리해 볼까요? 여기는 18세기 초 베어와 슈탈이 제안한 플로지스톤 개념으로 이제 이 가연성 물질이나 금속에 포함될 수 예상됐던 물질이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는 것, 연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플로지스톤 개념이 나왔고 얘네들이 방출되는 과정이 연소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굳기, 광택, 색의 변화도 설명했고요. 금속이 녹슬는 것, 그 다음에 소화되는 것까지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단락. 자, 18세기 중반 캐번디시는 자, 우리 포인트 문제 있었죠? 자신이 순수한 플로지스톤을 추출하는 데 성공하다고 믿었다. 캐번디시는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발생하는 기체가 매우 잘 타는 성질을 띠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 기체를 가연성 공기라고 명명하였다. 자, 지금 뭐 했습니까? 여기는 어떤 캐번디시가 어떤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플로지스톤을 추출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먼저 여기 보니까 단어 찾기 성질을 띠다 21에 2번 선지를 소유하다. 자, 소유라는 말은 물건만 해당이 돼요. 부동산 소유, 자동차 소유 이렇게 되겠죠. 주택 소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성질을 띠다 라고 하니까 바꿔줄 수가 없대요. 자,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바꿀 수 있는지 볼 때는 이 단어를 좀 단순화시켜서 목적어나 또는 주어하고 맞대응시켜서 이렇게 바로 짧게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이 뜻을 좀 때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런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캐번디시는 그거를 가연성 공기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자, 녹슨 금속을 산에 녹일 때는 이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기체는 금속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후 캐번디시는 가연성 공기를 태울 때 물이 형성되는 현상을 관찰하기도 하였다. 자, 그래서 요 단락에서는요, 캐번디시의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에 18세기 후반 프리스틀리는 우리 아까 그림이 있었죠? 예, 19번이었나요? 19번 문제 그림이 나와 있는 실험이 되겠네요.
프리스틀리는 캐번디시가 발견한 가연성 공기를 활용하여 금속회를 금속으로 환원하는 실험을 시행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번 문제란 말이죠. 먼저 프리스틀리는 물을 채운 넓적한 그릇에 빈 유리 그릇을 엎어놓고 그 안에 가연성 공기를 채웠다. 그리고 그 안에 금속회를 넣고 렌즈로 햇빛을 모아 가열하였다. 프리스틀리는 금속회가 플로지스톤을 흡수하여 금속이 될 것이라 예측하였는데 예측대로 금속회는 금속이 되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환원된 거죠. 자, 지금 이 테스트를 해서 금속회가 금속으로 환원되는 것을 프리스틀리는 확인한 겁니다. 또한 유리그릇 안쪽에 수위가 높아진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자,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는 유리그릇 안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소모된 증거라고 보았다. 누가? 프리스틀리가. 금속에서 나온 기체가 가연성이라는 점, 그 기체를 활용하여 금속회를 금속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모두 플로지스톤 패러다임 안에서 설명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 프리스틀리는 이 플로지스톤 패러다임 안에서 정상과학을 한 걸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패러다임 안에서 활동은 정상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라부아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속이 녹슬 때 질량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질량 변화. 플로지스톤 이론에 의문을 가졌다. 자, 이것도 우리가 20번 문제였나요? 17번 문제, 어쨌든 문제 있었어요. 라부아제는 연소 현상에서도 그러한 질량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정밀하게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동원하여 실험을 시행하였다. 라부아제는 밀폐된 유리병 안에서 인과 황을 가열한 후에 가열 전과 비교하여 인과 황의 질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때 질량이 증가한 양은 유리병 속 기체의 질량이 감소한 양과 같음을 확인하였다. 라부아제는 연소 반응에서 발생하거나 소모되는 기체를 모아 정확히 질량을 측정하면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연소는 플로지스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볼 거예요. 뭐뭐는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다 지우면 돼요, 이거는. 지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라부아제가 생각한 연소는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한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가연성 공기를 태울 때, 이 단락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 라부아제는 의문을 가졌어요. 플로지스톤 이론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변한다는 사실, 금속이 녹슬 때 질량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라부아제의 어떤 비슷한 실험이 아니군요. 인과 황, 요 실험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실험 전과 실험 후 총질량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연솔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한 현상이라는 얘기죠. 다음 달라 볼게요. 가연성 공기를 태울 때 물이 형성된다는 캐번디시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라부아제는 프리스틀리 실험을 자신의 이론으로 재해석하였다. 프리스틀리 실험에서 나타난 현상은 플로지스톤과 금속회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뭐뭐는 뭐뭐이 아니라 지우죠. 금속회에 있던 산소가 유리그릇으로 방출된 것이며 산소가 유리그릇으로 방출. 이 산소는 유리그릇을 채우고 있던 가연성 공기와 결합하여 물이 되었을 것이라는 설명. 프리스틀리의 기존 실험은 물 위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된 물을 관찰하기 어려웠으나 같은 실험을 물이 아닌 수은 위에서 다시 시행하자 수은 위에 소량의 물이 형성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요 단락에서는 프리스틀리의 어떤 그 실험에서 물이 생성될 때, 그쵸? 물이 생성되는 것이 바로 산소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라는 라부아제의 실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방출되고 그것이 유리그릇을 채우고 있던 가연성 공기와 결합해서 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문을 다 읽기도 전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있냐면 바로 이제 17번하고 18번 그리고 19번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캐번디시가 기억과 같이 판단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이 기체는 금속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온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이 기체는 잘 타는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타면서 물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 물과 관련되는 것은 뒤에 프리스틀리 시험에서 나왔었죠. 자, 2번,
이 기체는 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금속이 녹슬면서 나오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3번 이 기체는 산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나온 것이기 때문에 4번 이 기체는 잘 타는 성질을 갖고 있고 녹슬지 않은 금속에서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기체는 녹슨 금속을 산에 녹일 때는 나오지 않고 가열할 때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야 이거는 뭐 다 뭐 4번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요. 바로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했던 실험 요 내용이에요. 예. 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발생하는 기체가 매우 잘 타는 성질을 띠고 있음을 발견. 이 기체를 가연성 공기, 녹슨 금속을 산에 녹일 때는 이 기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기체는 금속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온 것 이렇게 했습니다. 요 물은 캐번디시도 이제 물 형성 이것도 또 관찰했네요. 자, 17번에 다시 한번 보자면 보기 4번 이 기체는 잘 타는 성질을 갖고 있고 녹슬지 않은 금속에서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방금 우리가 확인했었던 어디 갔어요? 어디 갔지? 캐번디시의 요 부분 내용하고 일치를 합니다. 자, 18번 문제를 볼까요? 라부아제가 갖게 된 의문의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그 포인트 찾아서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자, 금속이 녹슬 때 질량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래서 의문을 가졌다. 자, 1번 금속이 플로지스톤을 잃어 녹슨 것이라면 녹슬기 전보다 질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자, 전후 총합은 뭐 같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잃었다면은 질량이 감소해야 되죠. 두 번째, 금속이 플로지스톤을 잃어 녹슨 것이라면 녹슬기 전보다 질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여기 있네요. 방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나머지들은 이건 뭐 답이 2번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머지 보기는 안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 프리스틀리 금속회 환원 신호면서요. 자, 1번 프리스틀리는 가열 전의 금속회는 플로지스톤이 결핍한 상태라고 보았죠. 자, 그래서 요 지문 보면 다시 환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연성 공기를 활용해서 그래서 플로지스톤을 다시 얻게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에 2번 플리스틀리는 실험 과정 중 가연성 공기가 소모되어 수위가 상승한다고 이해하였다. 이 부분은 역시 이 부분 가연성 공기 채우고 플로지스톤 흡수하여 금속이 되고 유리한 그릇 안쪽에 수위가 높아진 현상 관찰, 유리그릇 안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소모된 증거. 그 다음에 3번 프리스틀리는 가연성 공기를 활용하여 금속계를 금속으로 변화시킬 생각. 바로 이게 이 실험이 되겠고요. 4번 라부아제에는 금속계를 가열하면 가연성 공기와는 다른 기체인 산소가 방출되었다고 보았다. 이게 바로 요 다음 단락 내용이었죠. 그쵸? 그래서 그 실험을 하니까 뭐가 태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한 현상이라고 주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뭐 1, 2, 3, 4번 다 제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는데 라부아제에는 수온 위에서 실험을 시행하면 물 위에서 실험했을 때와는 달리 새로운 물이 형성된다. 아니죠. 이거는 물 위에서 하든 뭐 수온 위에서 하든 똑같이 새로운 물이 형성됩니다. 자, 다만 요 부분에서 프리스틀레 기존 실험 물 위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된 물을 관찰하기 어려웠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뭐 물이든 수온이든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물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문제를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벌써 하나, 둘, 세 문제를 풀었어요.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후 플로지스톤 학파는 기존 패러다임 안에서 이론을 일부 수정하여 라부아제 이론을 반박하기도 했으나 정확한 질량 측정을 기반으로 한 라부아제 핵심적인 문제 제기는 끝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플로지스톤이라는 개념과 그것으로 연소 현상을 이해하는 패러다임은 사라지고, 자, 패러다임 사라짐 21에 3번 생략은 아니죠. 이거는 없어진 겁니다. 다시 지문으로 와서요. 연소를 산소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물질의 성질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정밀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실험 과정을 정량하는 것으로 화학 연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이 바뀌다. 21에 4번 패러다임이 전도되었다. 전도라는 말은 뒤집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맞지가 않죠. 바뀐 거니까.
다시 지문으로 하세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쿠는 과학사의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과학적 진보는 누적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것이라 주장. 똑같아요. 이거는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쿤이 생각한 과학적 진보는 혁명적인 것이라 주장. 정상과학의 시기에는 패러다임이라는 인식이 드러내서 퍼즐을 맞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뿐 새로운 과학 지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 정상과학 안에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더 나아가 쿤은 하나의 이론 체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의 개념, 법칙, 과정을 포함한 패러다임 전체를 믿는 행위이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옛것과 비교하여 어떤 패러다임이 더 우월한 것인지 평가할 논리적 기준은 있을 수 없다고 봤다. 이 내용은 뭐 첫 번째 단락의 끝부분에서도 나왔었던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계속 볼게요. 쿤의 과학혁명 가설은 과학의 발전을 새롭게 바라보는 통찰력 있는 관점으로서 많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칙 사례에 주목하게 하였고 고정된 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 정상과학을 반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여기는 뭐 어떤 쿤의 어떤 의의, 그렇죠? 가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부아제는 연소 실험 전후에 물질의 질량을 정밀하게 측정했죠. 예, 맞고. 배와 슈탈은 종이가 플로지스톤을 많이 퍼와먹기 때문에 잘 타는 거. 이 사람이 플로지스톤 개념을 처음 들고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에서는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을 플로지스톤에 빠져나기에, 그렇죠? 라부아제는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나온 기체가 가연성을 띈다는 캐번드시의 실험 결과를 반박하였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라부아제는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나온 기체가 가연성을 띈다는 캐번드시의 실험 결과를 반박이 아니라 보완한 거죠. 반박이 아니라 재해석한 겁니다. 여기서 틀렸죠. 요 부분은 바로 요 부분, 그리고 요쪽 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캐번디시의 실험에 대한 어떤 재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도 확인. 쿤의 과학혁명 가설은 기존의 이론적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태도를 반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겠다. 맞죠? 맞아. 마지막 단락에서의 어떤 쿤의 관점의 의의와 가치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0번입니다. 토마스 쿤의 주장을 비판한 내용. 자,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보다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과학이 진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토마스 쿤은 어때요? 옛 패러다임과 새로운 보고 있네요. 과학은 객관적인 관찰과 자료 분석, 논리적인 접근으로 유도된 지식의 종합이며 이런 지식의 누적이 바로 과학적 진보다. 예, 이것도 다르죠? 앞에서 이 토마스 쿤은 누적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뉴턴의 역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해명하므로 뉴턴의 역학이 더 진보되었다고 우리는 믿어왔다. 그리고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열광한 것도 뉴턴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해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보기 내용은 뭡니까? 진보해 나가는데 누적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토마스 쿤은 어때요? 진보는 곧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새로운 과학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 1. 라부아제는 변칙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정상과학으로 해명하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틀렸죠? 정상과학이 아닙니다.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 이때 라부아제의 이 시기 정상과학은 플로지스톤인데 라부아제는 산소를 언급을 했죠. 산소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가연성 공개와 관련한 캐번드시 실험은 정상과학의 범주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존 패러다임은 더 진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 요거는요, 여기서 한번 끊어서 다시 한번 볼까요? 가연성 공기와 관련한 캐번드시 실험은 정상과학의 범주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자,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좀 맞지가 않고 있어요. 정상과학 범주에서 했다.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 패러다임 더 진보되었다. 맞지 않는 내용을 지금 짜맞춰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3번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에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았던 변칙 사례가
라부아제 이론으로 해명되었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간의 우월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는 지금 요 내용하고 연결이 되죠? 즉 문제 자체가 뭐냐면 요 박스에 있는 내용으로 토마스 쿤을 비판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보기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박스의 관점과 같은 걸 찾아야 되겠죠. 3번이 되겠네요. 4번은 왜 틀렸나 봅시다. 플로지스탄 패러다임은 상태의 변화의 원인에 라부아제의 이론은 물질적 질량 변화에 각각 주목한 것일 뿐이므로 과학적 진보는 혁명적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이 보기에서는 이제 누적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각각 주목한 것일 뿐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맞지가 않고 다섯 번째. 라부아제 역시 프리스틀의 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론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론 체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패러다임 전체를 믿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자, 이건 뭐 관점하고는 맞지가 않죠. 이 박스하고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2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요걸 우리가 안 했네. 21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론 체계를 받아들인다, 뭐 수용한다. 21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문을 읽어 나갈 때에는 가급적이면 지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고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이게 문제가 주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런 포인트들이, 이 포인트들이 문제 상황에서 어느 부분에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이 꼭 찾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다음 질문. 자, 문학은 건너뛰고 우선 비문학만 쭉 보도록 할게요. 자, 비문학 파트가 30에서 33번이 되겠네요. 문제 먼저 보면 위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건 내용 묻는 문제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포인트 문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뭐 나와 있군요. 좋습니다. 지문 분석. 자, 불회성은 일상의 순간에 예술적 생명감을 불어넣은 결정적 순간의 미학을 탄생시킨 사진작가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걸 했다네요. 예. 근데 뭐 여러분들 사진에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말을 뭐 이해할 겁니다. 사진을 찰칵 찍으면 그게 결정적 순간이니까. 근데 이건 이제 예술로 바꾼 것 같아요. 그는 피사체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사체의 자연스러운 동작이나 표정을 찍는 사진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예술성을 드러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진 찍을 때는 약간 좀 이렇게 경직되잖아요. 약간 45도로 좀 쓰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요즘 말로 흔하게 이제 스냅 사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 뭐 누군가가 옆에서 좀 이렇게 찍어주는 사진들, 스냅 사진 그런 방식으로 예술성을 좀 드러냈다고 합니다. 뭐 첫 번째 단락 내용은 뭐 간단하네요. 두 번째 단락. 브레송은 자신의 예술성을 드러내기 위해 안정된 구도와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여 여기 있네요. 안정된 구도, 그 다음에 유동성. 유동성이라는 것은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움직임 가운데 균형을 잡아낸 사진을 촬영하였다. 자, 뭘 이용해서요? 안정된 구도와 유동성을 이용해서. 안정된 구도란 이제 개념 설명 나오네. 그쵸? 뭐 화살표 이렇게 해둘까요? 회화에 기초한 구도를 통해 회화는 이제 그림이야. 그림. 회화에 기초한 구도를 통해 사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사용한 회화의 구도는 황금 분할 구도, 기하학적 구도, 주요 요소들을 대비시킨 구도였다. 세 가지가 있었네요. 황금 분할 구도는 3대2의 비율로 화면을 분할한 것이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사진 찍으니까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보면 찰칵 찍을 때 보면 가이드라인, 가이드선 있죠? 이게 이제 분할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3대2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대2 비율로 화면을 분할한 것이고 기하학적 구도는 여러 종류의 도형이 채워져 있는 것이다. 주요 요소들 간의 대비로는 동, 정, 동은 움직임, 정은 정지에 있는 거. 그러니까 동은 움직임, 정은 정지. 움직임과 정지의 대비, 상하 대비, 좌우 대비, 좌우 대각선 대비 등을 사용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안정된 구도의 기반이 되는 공간을 미리 계획하였다. 그리고 유동성은 움직이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는 자신이 미리 계획했던 구도에 움직이는 대상이 들어와 원하는 형태적 구성을 완성한 순간이 포착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렸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구도를 짜놓고 그 다음에 여기 움직이는 대상이 들어오면 그때 찰칵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카메라를 눈의 연장으로 생각했던 그는 화각이 인간의 시야와 가장 비슷한 표준 렌즈를 주로 사용해. 화각이라는 얘기는요, 쉽게 얘기해서 사진을 찍어요. 렌즈가 이렇게 렌즈가 있고 사진 찍죠. 요 각도, 보는 각도를 화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각이 넓은 것은 이렇게 되는 거고 화각이 좁은 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화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야와 가장 비슷한 표준 렌즈를 주로 사용해 사람의 눈높이 촬영. 이때 화각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범위를 뜻한다. 그는 표준 렌즈에 비해 화각이 넓은 광각 렌즈나 플래시의 사용을 가급적 피했다. 이런 장치를 사용하면 눈으로 보는 실제 모습과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어때요? 눈으로 보는 실제 모습처럼 보이려고 브레송이었죠. 브레송은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내용은요. 브레송이 예술성을 드러내기 위한 안정된 구도와 유동성, 그 중에서 안정된 구도에 대해서 그리고 유동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단락. 자, 그는 순간 이미지라는 자신의 사진집에서 결정적 순간이란 어떤 하나의 사실과 관련해 시각적으로 포착된 다양한 모습들이 하나의 긴밀한 구성을 이루고 그 구성 안에 의미가 실리는 것을 순간적으로 동시에 인식하는 것이라 정의를 했다고. 문장이 좀 길죠? 즉, 브레그레송이 말했던 결정적 순간은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이게 결정적 순간은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100% 이해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결정적 순간이 뭐냐, 여기 있구나 라는 식으로 포인트만 주면 될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지문 내용이 이해 안 돼가지고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죠?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이해 못합니다. 속 터져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 이런 정보가 있었구나 라는 정도만 체크해 놓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또 전략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는 내용과 구성이 조화를 이룬 결정적 순간을 발견하고, 여기 뭐 간단하게 되어 있죠. 내용과 구성이 조화. 타이밍에 맞춰 촬영하였던 것이다. 요 단락은 요거 뭐 요약된 것을 보자면 끝에 문장이 되겠네요. 다음 단락. 자, 이후 사진작가들에게 브레송의 미학은 큰 영향을 주었다. 60년대부터 활동한 마크 코헨은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에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고자 했다. 자, 이제 코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요즘 포인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는 돌발성을 기반으로 이 사람은 돌발성이네요. 돌발성으로 기반으로 한 근접 촬영 방식, 근접은 가까이 찍네요. 이것을 택해 독특하면서도 기발한 결정적 순간을 포착했다. 그는 광각 렌즈를 부착한 카메라를 들고, 이 사람도 광각 렌즈를 쓰네요. 브레송은 표준 렌즈를 썼는데,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돌발적으로 접근해 카메라를 허리 밑에 위치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각도 촬영. 그리고 그는 대상의 일부만을 잘라낸 구도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플래시를 사용해 그림자의 모양을 자신의 의도대로 변화시키다. 이 사람도 플래시도 또 사용합니다. 광각 렌즈도 쓰고 플래시도 쓰고. 즉 브레송하고는 좀 차이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원한 형태의 사진을 촬영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눈으로 보는 세상과는 다르게 보이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자신만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단락은 마크 코헨이라는 사람, 뭐 줄여서 마코로 갑시다. 마코의 어떤 방식이죠. 근데 이 사람이 브레송을 뭐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되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 거죠. 이처럼 예술가가 자신이 원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은 사진작가의 개성이 담긴 결정적 순간으로 확대되면서 예술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시 끝에서는 뭐 같이 의의가 되겠네요. 자, 30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정적 순간의 미학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자, 시대적 배경 나와 있었나요? 브레송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글쎄. 결정적 순간의 의미를 설명하며 있죠. 이후에 끼친 영향을 제시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나머지 확인하겠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며 아니죠. 결정적 순간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 아닙니다. 결정적 순간을 규정하는 조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아니네요. 답은 2번. 그러니까 브레송의 어떤 결정적 순간의 개념이 뭔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마크 코엔한테 끼친 영향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내용 묻는 문제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알게 된 점, 브레송이 사진의 회화가 미친 영향의 구도. 자, 좀 화면을 안 넘기려고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넘겨가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회화에 기초한 구도를 통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브레송의 사진에 주로 사용된 구도 역시 마찬가지 몇 가지 구도가 있었는데 황금 분할, 기하학 또는 대비. 세 번째,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이 갖는 예술사적 의의. 자, 이거는 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단락, 끝 단락.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은 내용 4번. 마크 코엔이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 렌즈. 이거는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어요. 광각 렌즈. 그리고 플래시 써있다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고 5번. 마크 코엔이 결정적 순간이 잘 드러난 대표 작품. 네, 그러네요. 여기 마크 코엔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작품인지 작품명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32번 브레송과 마크 코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마크가 아니라 브레송이죠. 브레송은 내용과 구성이 조화를 이룬 순간을 촬영하였다.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얘 아니고요. 기억은 카메라 위치나 렌즈 선택지, 사람이 누군가 유사성은 중시. 그렇죠.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얘도 답 아니고. 니은은 근접 촬영을 통해 독특하게 개발한 이미지. 마크 코엔 근접 촬영한다고 되어 있었죠. 이 부분 나와 있죠. 자, 코엔은 인공의 빛을 이용해 눈으로 보는 세상과는 다른 순간을 포착했다. 이때 인공의 빛은 뭡니까? 플래시가 있죠. 네, 플래시가 있고.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돌발성을 기반으로 해. 틀렸네요. 니은만 돌발성이고 기억은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화적 구도와 유동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브레송의 생 라자르 역을 분석하기 위한 그림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B, C, D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1번 움직이는 남자와 고요한 물에서 동과 정의 대비를 확인할 수 있고 동정 아까 우리 움직임과 정지 대비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 남자와 그림자 포스터와 그림자 위치에서 상하 대비를 보이는 안정된 구도를 확인할 수 있고 자 상하 대비 그렇죠? 이렇게 또 이렇게 상하 대비가 되어 있네요. 세 번째, 건물 지붕 사다리 고리 모습에서 여러 종류의 도형이 이루는 기하학적 구도 역시 우리가 아까 확인했었던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을 통해서 답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남자와 그림자가 일정한 비율로 분할된 곳에 위치한 것에서 황금 분할이에요. 3대2 아까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면서 보여드렸습니다. 3대2 분할 맞고요. 5번 남자와 포스터 속 댄서를 좌우 대각선에 배치한 것에서 이건 좌우 대각선이 아니죠. 남자와 포스터 속 댄서를 좌우로 보기 힘들죠. 좌우 대각은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미리 계획한 구도의 변화를 주었으면 알 수 있거든요.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4에서 38번 질문이 되겠고, 문제 역시 먼저 보세요. 자, 내용 묻는 문제입니다.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 내용 묻는 문제, 포인트 문제, 그 다음에 박스 문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고, 이제 그래프 나오고 있죠. 이 그래프 문제들을 우리 친구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요. 이 그래프 볼 줄만 알면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따가 다 같이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 분석. 자, 국내외 사정으로 경기가 불안정할 때, 경기가 불안정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안정 정책을 펼친다는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중앙은행이 잘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중앙은행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은행이 뭐 하죠? 돈 찍어내죠. 그쵸? 그 찍어낸 돈을 뭐 합니까? 각 은행에다가 그 돈을 줍니다. 이게 중앙은행의 역할이에요. 자, 중앙은행이 통화량, 우리 보통 이제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유통, 화폐. 그래서 그 돈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한국은행이고, 그 다음에 금리도 한국은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가 불안정할 때 경기 안정 정책을 펼치는데, 정부는 정부 지출과 조세 등을 조절하는 재정 정책을,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통화 정책을 활용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불안정해요. 자, 한번 봅시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는 어때요?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정부에서 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삼으로 인해서 그러면 돈이 시중에 풀리겠죠? 그것으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세도 마찬가지죠.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금 깎아줘요. 세금 깎아주면 그만큼 돈이 개인들은 세이브된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어떤 물건을 사겠죠. 소비를 하겠죠. 기업들은 세금 깎아주면 그만큼 다른 곳에도 투자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도 이자율, 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러면 이자율을 높여요.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자를 낮춥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통화정책 활용하는데요. 자, 이 정책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달리 활용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수요는 뭡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총수요라고 하면은 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 물건들이 필요해요. 이거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아까 설명한 부분이죠. 조세를 감면하는, 자, 이걸 뭐라고 한다? 확장적 재정 정책.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확장적 통화 정책. 자, 그럼 이거는 뭐란 얘기입니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확장적 재정 정책과 확장적 통화 정책을 한대요. 자, 또 경기 과열이 우려될 때에는, 보통 이제 지문이 어려울 때는요, 요거를 주지를 않아요. 뒷부분을. 경기 과열이 우려될 때는 그 반대의 경우이다. 이렇게만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유추를 통해서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 친절하게 지문이 제시가 되어 있죠. 또 경기 과열이 우려될 때에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자, 지출을 줄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정부는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금을 올리죠. 그러니까 돈 걷어 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긴축적 재정정책.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를 올리는 긴축적 통화정책. 이럴 때는 언제? 경기가 너무 과열되었을 때.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존재한다. 이견은 다른 의견들. 대표적으로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를 들 수 있다. 두 학파의 입장 차이를 확장적 정책 중심으로 살펴보자. 확장적 정책 중심이니까 언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자, 첫 번째 단락 내용은요. 지금 설명해주기 위해서 본문의 두 번째 단락부터 들어갈 설명 내용을 위해서 이제 밑밥을 깔아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들을 펼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을 효과를 케인스주의와 통화주의 측면에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 통화주의는 정부가 이걸 해야 되네요. 시장 개입하지 말아라. 이 입장이 통화주의.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화폐란 물건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을 말하고, 화폐 수요는 특정한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싶어하는 화폐 총액을 의미한다. 통화주의에서는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자율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이자율이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보았다.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통화주의 애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폐 수요는 특정한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싶어하는 화폐 총액, 돈 막 갖고 싶어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화폐 수요죠. 필요한 거니까. 통화주의에서는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라, 그렇죠? 사람들이 그 돈 더 가지고 싶다, 아니 나 돈 좀 써야 되겠다, 이런 거에 따라
이자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이자율의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불경기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정 정책을 펼치면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부가 돈을 써요. 이게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위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국민들한테 갑니다. 물건을 사려고 시장에 돈을 푸는 거니까 그 돈이 국민들한테 가요. 그럼 국민들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하죠. 그것에 따라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그렇죠. 돈이 이제 시장에 풀리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에 영향을 받아 이자율이 매우 높게 상승한다고 보았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요렇게 이제 변화가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뭐 줄치는 것도 중요한데, 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를 좀 해보세요. 자, 통화주의 입장입니다. 통화주의 입장, 통주로 그냥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주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불경기일 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면 돈이 늘어나니까 국민 소득이 증가로 보는 거예요.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요.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겠죠. 화폐 수요가 올라가는 겁니다. 화폐 수요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 구하러 여기저기 뛰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귀해지니까 당연히 비싸게 넘기려는 그런 심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자율이 올라가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이렇게 도식화 이렇게 화살표로 한번 해본 겁니다. 더불어 이자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투자 수요는 높아진 이자율로 인해 예상된 투자 수요보다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기를 호전시키지 못한다고 보았다. 자,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투자 심리는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해야 되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안 되죠. 돈을 빌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떻게 된다? 좋아지지가 않아요. 경기 호전, 좋게 바뀐다는 얘기인데 경기 호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거,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 통화주의 애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부가 재정지출,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해서 돈을 시장에다 푼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국민소득 증가되고 화폐 수요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자율이 높아지고,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투자가 떨어집니다. 결국 경기는 호전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통화주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기대보다 낮을 것이라가 주장. 결국 불황기에는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보다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을 택하면 그러니까 통화량 늘려라, 이자율을 낮춰라. 재정정책과 달리 투자 수요가 증가하여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요. 이 단락은 요런 일련의 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중앙은행에서 할 것은 통화량을 늘리고요. 돈을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낮춰라. 이자율을 낮추면 이제 투자가 올라가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통화주의자들은 정부는 움직이지 마. 중앙은행한테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춰. 그러면 투자가 활발해져서 경기가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대조 들어갔죠. 반면에 경기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케인스주의는 반대죠. 화폐를 교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가지는 투기적 화폐 수요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역의 관계 맞나요? 예, 맞네. 역의 관계를 가지는 투기적 화폐 수요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투기적 화폐 수요는 통화량이 늘어나도 소비하지 않고 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화폐를 수요하고자 하는 수요다. 따라서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고, 이때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하는 거였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면 투기적 화폐 수요가 늘어나
화폐가 시중에 돌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즉, 케인스주의는 실제로 사람들이 화폐를 거래 등에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가 소득의 변화보다 화폐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를 낮추면은 그 돈이 시장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투기 세력들, 화폐 투기 세력들은 그 돈을 계속 세이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케인스주의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된다,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 주장이 케인스주의죠. 그래서 케인스주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여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 소득은 증가하지만 소득의 변화가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화폐 수요도 작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자율도 낮게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예상된 것보다 작게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네,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부분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얘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케인스주의, 케주. 얘네들은 이제 중앙은행을 들어가면 중앙은행의 화폐 정책은 화폐 투자 세력들 때문에, 화폐 투자 수요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따라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고요.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됐을 때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면 확장적 재정 지출을 시행하면 지출이 증가, 국민소득이 증가하지만 소득 변화가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화폐 수요도 작게 증가. 따라서 이자율도 낮게 상승해서 투자 수요가 예상된 것보다 작게 감소할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또한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는 승수 효과와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승수 효과란 이제 개념 나오네요. 그쵸? 개념 아니고 개념입니다. 발음이 좀 이상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승수 효과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그것의 몇 번에 되는 국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민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면 국민들은 그것의 몇 배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로 이어지고 돈 많으니까 이제 소비하고 또 투자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승수 효과. 케인스주의는 이러한 승수 효과를 통해 경기 부양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편 승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케인스주의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이자율의 변화가 거의 없어 투자 수요가 예상 투자 수요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아야 된다. 정리해 봅시다. 즉 정부가 지출을 늘릴 때 이자율의 변화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투자 수요가 감소하지 않게 되니까. 자, 그런데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국가가 일종의 차용 증서인 국채를 발행해 시중에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국채 발행으로 시중의 돈이 정부로 흘러 들어가면 이자율이 오르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가계나 기업들의 소비나 투자 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 국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민간의 소비나 투자를 줄어들게 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 여기는 구축 효과도 나와 있네요. 자, 구축 효과는 뭡니까? 바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정부가 하려고 그러는데, 재정 정책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는 경우에요. 지금 이 구축 효과는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뭘 해요?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해요. 국채. 이건 이제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그러죠. 근데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오릅니다. 이자가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채는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1,000만 원을 빌린다 그러면 거기 몇 퍼센트 정도 만기일에 다시 이렇게 이자를 붙여서 줘요. 당연히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1,000만 원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붙여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정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을 할 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이자율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소비하고 투자를 줄이게 되겠죠? 그렇죠? 소비하고 투자를 줄이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예,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축 효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축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게 될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주의에서는 구축 효과에 의해 승수 효과가 감쇄되어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기대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승수 효과와 구축 효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특정한 정책의 긍정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기대했던 경기 안정을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게만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의의를 인정하면서 이 정책들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경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래서 정부에서 할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에서 할 통화정책 이것을 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34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1번 정부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요 내용은 지금 우리가 확인이 안 됩니다. 전체 지문에서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확장적 정책과 긴축적 정책의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 이거는 경기가 나쁘거나 경기가 과열됐을 경우죠. 그 다음에 투기적 화폐 수요가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투자 수요의 감소,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어디 있나요? 요 부분이 되겠네요. 투자 수요, 투기적 화폐 수요, 이거 잠깐만요. 아까 했던 부분이 이쪽이 있네요. 투기적 화폐 수요가 존재한다고 보고, 그래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 이게 케인스주의였죠. 네. 그 다음에 4번 정부의 지출 증가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승수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민소득이 배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5번째 정부와 중앙은행이 각각 활용하는 경기안전정책,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35번 승수와 구축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자, 기억은 정부의 재정 지출에 비해 더 큰 소득 증가하는 현상, 바로 밑에 있습니다. 몇 배나 되는 국민소득 증가. 니은은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정부 지출을 정부 지출을 위해 시중의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 그렇죠? 그래서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시중의 돈이 정부로 돌아가죠. 3번 기업과 달리 니은은 정부 지출이 정부의 의도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근거가 되죠. 그래서 요 부분에 보면 구축 효과는 이것으로 인해서 승수 효과가 감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니은과 달리 기업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아니죠. 승수 효과를 하면은 몇 배나 되는 국민소득이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나 투자가 촉진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4번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정부 지출을 확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 그렇죠? 긍정적인 것은 승수 효과, 부정적인 것은 구축 효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3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문학 지문이 하나가 더 있나요? 여기까지죠. 그래서 비문학 지문이 총 3지문이 있었습니다. 3지문이 있었는데 지문 길이가 길다 보니까 뒤에 문제가 또 있네요. 미안합니다. 뒤 문제. 이게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좀 혼돈에 뒷부분까지 안 보는 경우가 좀 있어서 실수네요. 자, 36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AD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국내 사정으로 경기가 띠리되어 정부가 긴축재정. 자, 긴축재정은 경기 과열이죠. 그러면 1번에 1, 2, 3번 맞고 4번 아니란 얘기죠. 긴축적 재정 정책을 사용하면 시중 통화량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긴축적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문으로 항상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는 긴축적 재정 정책, 또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이자를 올리는 긴축적 통화 정책,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소하죠. 시중 통화량이 감소가 됩니다. 걷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어디 보자. 이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경기가 안정되었지만 대외 경제 상황에 의해 경기 뭐뭐가 우려된다면 중앙은행의 경우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 자, 통화량을 줄인다는 표현이 있죠. 그럼 여기 들어간다. 통화량을 줄인다는 것은 경기가 과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C 부분은 과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열이 우려된다면 중앙은행의 경우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자, 경기 과열입니다. 그럼 이자율을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문에 있는 내용을 머리 담고 푸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확인해 가면서 푸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이걸 좀 넘기기가 조금 불편해서 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꼭 지문 내용을 지문으로 확인을 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37번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였죠. 그래프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보기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 주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제가 지금 던져줬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래. 즉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 지출, 여기다 조금 적어볼까요?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고, 그 다음에 조세, 그러니까 세금 감면이 되겠죠? 중앙은행은 어떻게 되나요?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을 늘릴 겁니다. 통화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자는 낮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재정정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통화정책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은행과 관련된 정책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은행과 관련된 거는 지우고 정부와 관련된 것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도록 해봅시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프 볼까요? 이자율 있고 총생산 있고, 총생산 역시 가도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자, A는 확장적 재정정책 활용 이전의 상태를, 요 부분하고 B와 C는 확장적 재정정책 활용 이후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요 부분 되겠네요. G는 이자율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 지출을 통해 총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 지점을 가정한 것이다. 총생산의 증가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라 가정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소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놓고 보니까 벌써 지금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은 소득이 늘어나죠. 그렇죠? 요 부분은 그 정책 이전, 정책 후죠. 정책 이전과 정책 후 차이점을 보니까 이자율에서 지금 차이를 보고 있어요. 얘는 이자율 요만큼인데 얘는 이자율이 이만큼이죠. 자, 그러면은 재정 정책 이후에 이자율이 많이 나간다, 이자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본 것은 어느 애들이었습니까? 얘들은 바로 통화주의 애들이었어요. 경기가 저정 진출하면 국민소득이 증가되고 화폐 수요가 늘어나서 이자율이 올라오고 투자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케인주의주의는 이자율보다는, 이자율은 뭐 영향이 좀 미비하다라고, 좀 작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요걸 통해서 보니까 아마 이 가가 통화주의 애들 그래프인 것 같아요. 통화주의 그래프. 그리고 나는 케인스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가는 나에 비해 정부 지출에 따른 화폐 수의 변화가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가는 케인스주의
그래프겠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도록 해볼까요? 어디 봅시다.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요. 정부 지출에 따른 화폐 수요 변화라고 되어 있죠. 지금 기울기가 좀 급격하게 좀 들어가고는 있어요. 기울기가. 그렇죠? 기울기 좀 급격하게 좀 들어가고 있고 얘는 좀 완만해요. 그래서 화폐 수요 변화가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나에 비해. 그래서 가는 케인스주의로 보시면 안 되고 얘는 뭘로 봐야 됩니까? 통화주의로 봐야 되겠죠. 통화주의. 두 번째, 가는 나에 비해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른 이자율의 변화가 작은 것으로 보아. 아니요, 이자율은 이만큼 있는데 틀렸죠. 여기가 틀렸네요. 3번, 나는 가에 비해 이자율에 따른 투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것으로 보아. 이자율에 따른 그쵸, 완만하죠. 통화주의 아니죠. 여기는 케인스주의가 되겠죠. 이자율에 따른 투자 수요 곡선이 좀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 증가하지만 소득 변화를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화폐 수요도 작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자율은 낮게 상승 때문에 투자 수요가 예상됐거나 작게 감소할 보았다. 이 부분하고 연결되네요. 그래서 3번은 이 부분은 케인스주의 그래프라고 해야 되겠죠. 4번, 나는 가에 비해 국민소득 변화에 따른 화폐 수요의 변화가 작은 것으로 보아. 국민소득의 변화에 따른 화폐 수요의 변화가 작죠? 요거밖에 안 되네요. 기울기가 급격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케인스주의 그래프겠군. 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 소득 변화가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화폐 수요도 작게 증가할 것이라 보았다. 지금 작게 증가했습니다. 이 4번이. 그래서 4번이 맞는 설명. 자, 5번도 왜 틀렸나 볼게요. 나는 가에 비해 정책 활용 결과에서 도출된 총 생산값이 예상된 총 생산값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나는 케인주의 그래프겠군. 자, 만약에 이게 케인스주의라면은 총생산인 소득이라고 얘기를 했죠. 국민소득이 예상된 총생산보다 많이 감소했다가 아닐 겁니다. 승수효과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어쨌든 소득은 증가가 됩니다. 국민소득 증가된다고 보는 것이 케인스주의죠. 그래서 5번, 나는 가에 비해 정책 활용 결과에서 도출된 총생산값이 예상된 총생산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가 아니라 또 이 그래프 상으로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분이 여기서 여기에요. 지금 이만큼 증가가 된 겁니다. 근데 가는 지금 증가가 된 게 여기죠. 그래서 여기도 틀렸습니다. 설명 자체가 틀렸네요. 그래서 37번에서 가장 정확한 것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좀 까다로워하죠. 그래프가 전 눈에 잘 익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항상 이렇게 지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놨으면, 지문을 읽어가며 정리를 해놨으면요, 요걸 그대로 그래프에다가 연결해서 보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7번 문제가 이 9월 모의고사 중에서 2학년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가장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지문 분석을 좀 제대로 해놨다면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문학 지문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중간 시간 꼭 잘 보시기를 기원할게요.